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간 지는 2016년부터여서 학교 경력은 얼마 안 돼서 제가 학교보다는 아직도 중환자실 간호사로서의 그 죽음에 대해서 가졌던 그 고민들 그거를 아직도 풀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만 거의 19년 가량 근무를 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기 계신 분들,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가 91년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말기 상태가 되고 상태가 안 좋으시면 집으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호플리스 디스차지에서 인턴생님 따라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97년도 보라매 병원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호플리스 디스차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데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말기 환자이든 아니면 급성기 치료를 열심히 받다가 말기가 돼서 돌아가시던 간에 점점 거기에서 하는 처치가 침습적인 처치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우리가 이분한테 하고 있는 게 이 환자분을 살리자고 하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린다고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살아계신 상태라고 봐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 상태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생명윤리학과 이런 데 가서 이제 다른 제도를 뭔가 인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돌아가 보면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의료진 한 명 혹은 간호사 한 명, 의사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또 병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바뀌기가 어렵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쯤 이거는 그만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 보호자가 또 동의를 안 하고 보호자 그래서 설득해 놓으면 또 이게 가까이 있지 않던 저희는 가끔 캘리포니아에서 온 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죠? 상황을 모르는 또 다른 보호자가 나타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이분들 여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너무 딱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었다가 어느 순간 그게 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상황 되면 어떡하지? 어떤 준비를 해놔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나중에 저런 처치 안 받게 했으면 좋겠다, 중환자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걸 써놓고 공청을 받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는 자매들을 모아놓고 나는 나중에 내가 이래보니까 영 아니니까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면 마음의 상태가 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의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 명료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제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들이 제 뜻을 들어주려고 할 때 사회적인 인식이 그죠? 그 가족이 말기 상태가 되고 혹은 상황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으로 안 데리고 가고 방치한다 이러면서 가족들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년에 나타나자고 가족들을 그렇게 공경스럽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결국 나도 내가 돌보는 저분들처럼 중환자실에서 저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고 그때 쓸 때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몇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어서 나중에 내가 다른 선택을 중환자실에서 받는 말기 상태에서 하는 처치들을 안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편들어 줄 사람이 필요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 책을 쓰게 됐고요. 그 책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중환자실 19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간호사로서 환자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직업이 참 좋다고 생각한 게 돈도 벌면서 좋은 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처치들을 보면서 이게 맞나 이 환자들한테 위로운 처치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말기 환자분들한테 제가 쇼피안이라고 해서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보여주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저희는 그 가까이에서 실제로 그 고통을 가하는 사람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나는 환자를 돌본다고 생각하고 환자 옹호자라고 항상 간호학과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환자를 위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책에 나왔던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보고 지금까지도 저는 여태껏 제가 그런 중환자실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하고 정체성 혼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윤리연구회니까 오면서 이거를 윤리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면서 다시 돌아보니까 사실 이 정체성 혼란이라는 내용보다는 도덕적 고뇌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덕적 고뇌라고 하는 거는 이 도덕적 문제가 내포된 간호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실행하기 어려울 때 저희가 갖는 갈등,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한테 이미 그 희망이 없는 환자분한테 보호자의 혹은 그 바람, 희망 뭐 이런 것 때문에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련 같은 것 때문에 이 보호자를 설득하기보다는 혹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호자의 뜻대로 들어주는 것 자체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 용기가 없거나 상황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 상황에 같이 갔던 거 아닐까. 그래서 항상 그 간호사로 일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경험했던 것이 죄의식하고 내가 비겁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은 정체성 혼란이라기보다 도덕적 고뇌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실제로 제가 처음으로 죽음이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누구나 다 가족조차도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고 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잘 포기를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이 상태를 보면 비전문가인 부모님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알고 보면 수의를 준비해놓고 이러는 상태에 대해서까지도 아무도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할 거냐 혹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예 입에 올리지 못하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명백하게 지금 이 기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는 못 뵐 거라는 상황을 알게 되는데도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전 두 아버지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호스피스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한 2년 정도 호스피스 현장에 그 가정방문 가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봤던 그 어떤 아버지하고 중환자실에서 제가 보냈던 어떤 아버지의 경험이 너무 대비되면서 다시 한번 중환자실의 죽음이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 책에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였냐면 5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 신부전 말기여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굉장히 숨차고 호흡곤란이 심한 상태로 증상 조금 보존되고 퇴원했다가 다시 중환자실 오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던 분이어서 마지막에 입원하셨을 때는 저희들이 누구나 다 저 아저씨 이번에는 퇴원 못할 것 같지 일주일 버티시려나? 5일? 뭐 이러면서까지도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도 이분한테 한 번도 이번에 하게 되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이런 얘기는 아무도 입에 못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담당을 하면서 이분이 너무 숨찬데 계속 참고 계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계속 기도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이제 산소 포화도가 80% 때까지 떨어지니까 곧 심정지가 올 것 같은 불안불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환자분한테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그래서 기도삽관을 하겠습니다. 그냥 통보를 하고 저희가 환자분 기도삽관을 시도를 했거든요. 기도삽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환자분이 이렇게 숨이 차서 침대에 올려놓고 기대지도 못하는 분인데 베개 쌓아놓고 겨우 이렇게 이마만 대고 주무시던 분을 기도삽관을 하려고 뒤로 딱 눕히니까 약간 이렇게 익사 상태처럼 막 허우적거리시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거는 보통 그 정도 숨이 차고 이러면 정신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막 거의 사지를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을 하시는데 이분은 딱 진짜 절도 있게 오른손을 다려서 잠깐만 할 말 있어요 할 때 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이제 기도사건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묻고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손을 묶으면서 네, 이거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도록 해드릴게요 하면서 묻고 기도사건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사건 하고 나서 당연히 하는 과정에서도 약이 들어가고 근육이완제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마지막에 이 환자분이 계속 그 기도사건 후에 이 손이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침대 난간을 두드리면서 할 얘기가 있다는 표시를 해서 제가 이제 글씨 쓸 수 있게 뭔가를 갖다 드렸는데 이미 그 근유한제나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이 글씨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도저히 글씨가 안 되니 제발 주무시라고. 그때 저는 사실 뒷일 생각도 안 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못 하고 그냥 환자분을 달래려고 조금만 나아져서 정신 저기 하시면 깨워드릴 테니까 지금 우선 주무시라고 하면서 환자분을 제가 손을 꼭 잡았는데 이분이 그 의식을 놓으시기 마지막까지 오른손으로 계속 뭔가 글씨 쓰는 신용을 하시면서 까딱까딱 하다가 의식을 잃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워낙에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바로 그날 이제 맥박이 느려지면서 곧 임종을 하시겠구나 이런 상태가 돼서 저희가 가족들을 불렀더니 그때 그 이분이 굉장히 인품이 좋으셔서 보호자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동생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알고 봤더니 동생들이 친동생은 아니고 이분이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서 중학생, 고등학생 남매를 키우던 그 아버지시였던 거죠. 일가 친척도 없고 이분은 외롭게 자란 분이신데 워낙 인품이 좋으시니까 주변에 교회 동생분들이 친동생처럼 이렇게 따르고 존경하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도 남아있는 아이들을 이제 그 교회 동생분들이 돌볼 텐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다들 여유가 없으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으면 인공호흡기를 너무 오래 하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은 안 하고 임종을 기다리게 됐는데 이렇게 맥박이 느려지면 보통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게 저희 경험이었고 저는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당연히 이분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맥박이 하나 느려지고 또 그 상태로 유지되고 이러면서 며칠을 끄신 거죠. 맥박이 굉장히 느리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가슴이 달콤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이 아무 일가 친척도 없이 혼자 놔두고 가야 되는 아이들하고 마지막 그 이혼도 못했는데 이분이 지금 무의식 중에서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가 며칠 만에 제가 이분이 출근을 했더니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그때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불려왔나 봐요. 가방을 맨 채로 그 아버지 집에가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 것만 이 아이들이 동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한다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별을 준비하거나 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가정 호스피스를 받고 있는 한 분한테 갔더니 이분이 남자분이시고 역시 뇌종양으로 집에 거의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 계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노모가 이 아들을 돌보고 있고 며느리는 직장 다니고 그때 초등학생 1학년 남자아이가 8살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근데 이 거실 한가운데 침대를 두고 이게 아빠가 누워있고 그러는데 아이가 엄청 신이 나 있어요. 손님들 왔으니까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말기 상태 되면은 마약증 진통제도 많이 쓰고 이러면 변비가 워낙에 심해서 대부분 그냥 관장약으로 안 돼서 수지 관장을 많이를 하는데 수지 관장을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벌써 아이가 관장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지문지 들고 비닐 장갑이랑 뭐 로션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딱 준비를 해주고 이 아버지 관장할 때 이제 옆에서 엉덩이 잡아주고 관장해주니까 아버지 관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그걸 보면서 저희는 막 깔깔깔 같이 웃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아이가 왜 이렇게 신이 나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전까지 아버지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병원으로 가면 할머니도 가고 손님들도 다 가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서우니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이런 일상을 보내다가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모두가 다 돌아와서 아버지가 얼마 살라지 이
안 남았지만 이 아버지 관심은 오로지 당신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이가 좀 어떻게 성장하게 할 건지 뭐 이런 어떤 아이를 위해서 뭐를 할 건지가 오로지 관심이니까 집에 있는 동안 내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대부분 이 아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쩌면 8살 인생에서 이 아빠하고 보내는 가장 많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말기의 시간이 그 아이가 보내는 그 며칠 아빠를 잃는다는 똑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하고 중환자실에서 이 돌아가셨던 이 아버지의 안타까움하고가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어가는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그런 죽음을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면 의료진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나 보면 일본에서 연구한 그 의사들한테 똑같이 환자가 말기일 때 환자한테 설명할 때랑 가족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이런 그 연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대부분 환자분한테는 긍정적인 정보를 주고 가족들한테는 객관적인 정보만 주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암 말기로 수술을 2번인가 하고 3번째 수술을 더 이상 이제 들어가서 열기만 하고 그냥 마취하고 수술 못하고 손도 못 대고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근데 수술장에서 나오실 때부터 이 연세가 많은 남자 노인이셨는데 80대 되신 분인데 환자분은 벌써 다 나았다고 믿고 나오신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태를 좀 아프지 않으시나요 하면 다 괜찮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가 이분의 멘트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오면 환자분 옷 갈아입혀드리고 진통제 주고 좀 편안해지면 이제 가족을 불러서 면회를 시키잖아요. 가족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환자분이 엄청 흥분하시면서 이 모니터상에 몇박 200회가 넘어가고 너무 화가 나셔서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얘기하신 건 뭐였냐면 그 인간 말종들 안 보고 싶어요. 멀쩡한 아비를 두고 무덤이나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첫 번째 수술 할 때 무렵부터 그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족들한테는 계속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환자분은 수술을 해서 퇴원하시니까 나았다고 믿고 나가신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에 되면 저희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회진하시기 전에 가족들을 면담할 때는 어쨌든 예후가 안 좋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 저희 병원에서는 면담실이 따로 있어서 그 면담실에 녹취도 되고 녹음도 되고 비디오 촬영도 되는 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환자분 방에 들어가실 때는 교수님도 사실은 선이죠. 그죠? 환자분한테 좋은 이렇게 느낌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옷매모새도 고치고 말투도 한층 활발하게 밝은 분위기로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이 네,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말씀을 하시니까 네, 다 잘 됐고요. 그런데 그래도 중환자실에는 이틀 정도 더 계셔야 됩니다. 식사 잘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가는 거죠. 가족하고 환자분하고 정보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2박 3일 저희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가족만 눈에 보이면 화가 나서 집어던지고 난동을 피우시는 바람에 한 번도 면회를 못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가는 걸로 제가 끝이 났지만 실제로 다른 케이스에서는 실제 환자분께서 그날이 당신의 마지막 날인 줄 본인은 꿈에도 모르고 이 화장실 가시겠다고 하는데 말리는 간호사가 말리다가 못하니까 가족을 부른 거예요. 가족한테 도와달라고 진정시키라고. 그러니까 간호사 당신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간호사 편을 들은 부인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간호사하고 한통속이 돼서 나를 묻고 이랬다고. 그래서 식사 보조하러 들어오신 할머니한테 손찌검하고 막 이러신 거죠.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제 막 몸싸움하고 하다가 묶여 계시다가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은 우리는 선의로 시작했지만 환자분이 판단하는 당신 상태와 가족하고 상태 혹은 또 가족이
반대로 환자분이 당신의 몸 상태를 봐서 나한테 마지막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준비를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이 동의하지 못해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 이 격차가 사실 굉장히 불행한 마지막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말기 특히 진단을 받은 암 환자분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환자분 당신의 죽음이고 그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 가족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능성, 이런 상실에 직면해야만 슬퍼하고 인생 정리도 하고 이러다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고 그래야 죽음을 수용하면서 편안한 마지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은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가정 호스피스를 받고 계셨는데 환자분께서 굉장히 우울해하셨어요. 깔끔하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튜브 같은 걸 가지고 집에서 지내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우울하시고, 가족들도 아니 교회에 굉장히 성실히 다니시던 분인데 교회도 안 나가시고 교회 사람들도 안 보려 그러고 이렇게 우울한 상태에 있으니까 저렇게 계시다가 준비를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도 안 보려 그러고 이러는 거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가족들이 상의를 해서 환자분한테 알려드리자. 그래서 환자분한테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환자분께서 이제 마지막이 다가올 즈음에 뭐 봉투도 준비해서 목사님 부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자녀분 입장에서는 환자분께서 그걸 알고 나서 계속 내내 우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안 알려드렸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설사 우울한 상태에서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알아야만 당신의 삶에, 어쨌든 그분은 몰랐으면 준비하지 못했을 당신 방식의 삶의 마무리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려드린 이후에 가족이나 이런 당사자가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런 받아들이기까지 겪는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동반해주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협신문에서 몇 년 전에 요 연구를 한 거를 봤었거든요.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당신은 어디서 지내고 싶으냐 했더니,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대부분이 병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놀라운, 다른 연구랑 달리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저는 이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고 했더니, 제가 그 미국에서 나온 연구를 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자존감을 지키는 거, 나의 통제력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거, 뭐 이런 거가 우선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병원이 좋아서 병원에 있겠다가 아니라 집에 계시게 될 경우에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종의 그 사선책, 희생, 그죠? 또 하나는 집에 계실 때 과연 그런 불편함이나 고통 같은 거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가지 않으면서 가족들의 어려움도 덜면서 하는 방식이 병원에, 특히 중소병원 같은 데 입원하는 거를 선택하게 된 거 아닐까. 그럴 경우에 이게 진짜 환자의 자율적 선택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 고뇌 자체도, 간호사들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 외에 이 조건 지어진 상황이 너무나 강력한 것처럼 이 임종을 맞이하는 당사자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미 상황 안에서 선택의 폭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중환자실에 있다 보면 환자분들이 사인을 다 해가지고 와서 중환자실 입실할 때 제 책에도 그 케이스가 나왔었는데요.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시고 입실 동의서도 있고 중심정맥관 투석하겠다는 동의서에서 동의서가 한 5개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내려오시니까 당연히 호흡곤란 오니까 저희는 기관삽관하고 인공호흡기 걸고 그 다음에 투석 카테터 잡아서 투석을 시작하고 이제 했는데 몇 시간 동안 이제 기본 그런 처치들을 다 하고 나니까 보호자 면회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부인하고 따님이 들어오셨는데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항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의사소통에 뭐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해서 이제 담당 선생님을 불렀더니 담당 선생님이 이제 환자분한테 보호자분한테 이것도 이 보호자분이 동의하신 거고 이것도 동의서 있고 다 동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삭관 한 거 이거는 가족들이 동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일종의 응급처치여서 그냥 의료진이 판단하에 필요하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가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사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면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 부인, 연세가 많은 부인이시죠. 부인이 저희 담당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으로서는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보호자는 그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게 됐는데 실제 그 환자분 중에 제가 이제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책 나오고 나서 몇 년 전인가 몇 년 후에 출판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제가 이제 이런 강의 같은 게 잘 안 다니고 노출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을 때인데 환자분이 아니죠. 그분 전화하신 분의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상담을 원하시니 상담을 좀 해드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중년 여성인데 어머니를 중환자실에 모실 때 그 입실 동의서를 형제분이 여러 명인데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쓰고 나서 얼마 후에 면회를 가봤더니 어머니가 기도삭관이 되고 묶여있더라. 처음에 어머니가 계속 일반 병동에 계실 때부터 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중환자실을 모신 데다가 본인은 중환자실에 가면 24시간 간호사가 옆에서 돌봐줄 수 있지만 일반 병동에서 그걸 못하니 중환자실로 가시자 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필요한 처치겠거니 하고 서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고 계시고 그때 어머니가 당신을 쳐다보면서 계속 풀어달라고 쳐다보는 그 애처로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통화할 때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번 어머니의 마지막 잔상이 남아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마다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이분 표현이 그랬어요. 내가 그때 지옥을 봤어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인생 잘 살아왔는데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는 본의를 해하고 싶은 충동, 또 하나는 그때 기도삭관을 했던 그 의사, 그 의료진을 찾아나서 보복하고 싶은 이런 이렇게 앙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그 의사가 기도삭관을 마음의 대로 해도 되나 하고서 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기도삭관 연관 검색어에 제 책이 걸려서 이제 책을 보고 저희한테 저하고 이제 통화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하고 연결이 됐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난 그게 그런 건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런 원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왜 간호사님들은 그때 내가 그걸 쓰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나한테 해주지 않았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서를 수없이 쓰고 작성을 하지만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요건이라는 것 중에 진짜 이해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보게 된다. 이런 조건이 저는 이 의료인 개인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저희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면 이 급성기 치료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분초를 다투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사실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환자분이 나빠지면 일단 동의서는 이 부인 가족은 나가서 보호자분은 나가서 동의서 작성하시고요. 환자분 일단 CT실 먼저 보내서 그래서 동의서 작성하고 설명하고 하는 사이에 벌써 CT 영상 올라오면 그죠? 그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로 가시라거나 아니면 수술실로 바로 가시라거나 이런 식으로
동의와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심사숙고할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간호사 입장에서는 특히 이 중환자실에 그분이 얼마나 중환자가 되기 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던 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면 가장 약한 취약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이 의료적인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해관계든 이 모든 것에서 이분은 이제 이미 돌아가실 분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과 다름없이 사회가 대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 옆에 지키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그 온갖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환자 편에 서야 되고, 가족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도 우리는 환자 편에 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중환자 될 수 있으면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환자분 손에 지작 찍어가고 이런 일이 많은데, 간호사나 의료진이 그게 막을 권한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생명유리를 하면서 이 의료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환자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환자분의 평소 가치관이나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 현장에서는 그 병원비 낼 사람 혹은 가족 중에서 가장 장자나 배우자가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까운 사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호스피스를 하면서 호스피스 팀을 따라다니면서 본 거는 환자분 본인도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당신한테 가장 뭐가 중요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족이 그걸 얼마나 다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방문했던 어떤 분은 굉장히 가톨릭 신자셨는데 확실한 신자셨고, 그 인상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유방암 말기로 6개월 정도 여명이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마지막을 다 정리한 분 같이 저는 편안해 보여서 제가 도와드리러 갔는데 그분한테 제가 계속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논문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여명이 6개월이라고 했을 때보다 한 2년 넘게 더 사셨던 분인데, 그 시점에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호스피스를 받아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고 했더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하고 나니까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 살아오면서 억눌려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치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게 죽으면 친정어머니를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죽는 게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고, 그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호스피스 팀에서 방문하면서 이 어르신께 저희 방문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셔서 그 2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심리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엄마, 제가 엄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 심리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받아들여지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을 몇 차례 이제 면담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살아온 인생, 그 다음에 엄마하고의 관계에 자꾸 돌아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전에는 엄마가 나를 학대했던 거, 때렸던 거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어느 순간 엄마 인생도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지어성에 가서 엄마를 만나도 한 번쯤은 안아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엄마를 안아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분 딱 표현이 그랬어요. 세상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게 고맙다. 마을버스 제 시간에 오는 것도 고맙고, 여고생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지나가는 것도 고맙고, 병원에 가면 수의실에 수의가 서 있는 거, 뭐 접수실에 직원이 서 있는 거 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게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아픔과 이 공포를 가지고 있는 줄은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도 몰랐고, 이분도 죽음을 직면하기 직전까지는 그게 억눌려 있어서 본인이 다 쓰리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대리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실제 많은 경우에 제가 방문했던 한 분은 집에 가정 호스피스를 원해서, 환자분이 원해서 72세 된 남자분이셨는데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 소원이 삶에 1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니, 그러면 남은 인생 중에서 열흘 정도만 혼자 어디 조용한 곳에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러면서 평화롭게 소일하면서 보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동 어디를 이제 병원에 있는 곳을 알아봐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자녀분들이 활개발했어서 호스피스 기관에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데 너무 잘 모시고 싶은데 호스피스 병동, 시립병원 이렇게 조그맣고 기관도 볼품없고 의료진도 뭐 그렇게 유명한 의료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죠, 좋은 병원, 서울대병원 특실을 입원하시게 하고 저희하고 이제 그 방문도 거부를 하고 이런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환자분을 위한다는 거 하고 환자분의 바람하고가 굉장히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고, 이 살아오는 인생이 결국 이 마무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여서, 살면서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던 분이 가족을 위해서 삶의 마지막에 이제 기운도 얼마 안 남았을 때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족이 가장 환자분을 잘 위할 거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전제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족이 가장 이해관계가 이 부딪히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조건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이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병원에서 일어난다는 걸 저는 죽음의 의료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자분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없다는 거, 그거보다 더 앞선 거는 환자분이 당하는 신체적인 고통이었어요. 기도사건 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는 기도사건 하고 그죠, 보정하고 인공호흡기 다는 거 세팅 딱 봐주고 들어가시죠. 가족들이 들어와서 면회하면서 막 이 충격 못 받아들여서 항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플 때는 뭐냐면, 환자분들 겨우 짓는다고 보호자분들이 나가는데 제가 그 환자분 이 빠진 거 혹은 부러진 거 몇 개씩 빠지잖아요. 이 환자분 이가 4개나 빠졌는데 가져가시죠. 이렇게 내보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기도사건을 한 상태에서 한 1, 2주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임종간호 첫 번째가 환자분 신체 선진을 가시하게 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환자분의 가족 마지막 면회를 시켜드리려가 이 지침인데, 환자분이 저희가 그래서 튜브 다 뽑고 나서 편안한 모습으로 예쁘게 보내드리고 싶은데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기도사건하고 또 구강 인공기도를 오래 한 상태로 입을 벌려져 있는 상태니까 턱이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수건을 말아서 받쳐보고 뭐 어떨 때는 사후방직이 올 때까지 묶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는데, 저는 역으로 그 환자분 안 다치는 턱을 보면서 이 기도사건을 하고 있던 동안에 이 환자분이 겪었을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도, 겪는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해서 뭔가를 시도해볼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거는 갇힌 일이겠지만, 좀 다시 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또 하나, 우리는 쉽게 환자분의 고통, 그 다음에 가족의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 사람의 고통을 받는 당사자로서 저 처치를 하는 의료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호사들 인터뷰하면 중환자실 간호사들 환자 죽음이 내 몸에 와서 탁탁 박히는 것 같다. 잘 돼서 나간 환자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항상 잊혀지지도 않는다. 저도 병원을 그만두고도 나와서 밤에 상태 안 좋을 때 꿈을 꾸면 항상 그 아이 남매의 등이 보여요. 그런 상태로 실제 그 쇼피아를 하다가 혹은 말기한테 굉장히 약해져
다이아리스 환자분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흉부 압박을 할 때 자기 손 밑에서 환자분 뼈가 부러지는 느낌 때문에 괴로웠다는 의료진을 만난 적도 있거든요. 이 누구나 행복하지 않은 게 이 중환자실에서 말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연명으로 적극적인 게 제가 이제 책을 쓰고 그러면 바람직한 죽음이 뭔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보고만 해결되면 연명으로 쓰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받을 수 있게만 해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렵 제가 책을 쓰고 있었을 그 무렵에 저희 나라에서 뇌종양 환자분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가족들한테 계속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하려다가 구속된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가슴이 철컹하더라고요. 중환자실 혹은 병원에서 이분들을 내보내고 나서 그 고통을 해결할 게 지역에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결국 이런 상황으로 내보는 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저 인간답게 죽는 방법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정 호스피스를 연구를 하게 됐던 거고요. 이런 중환자실을 비롯해서 간호사들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런 윤리적 갈등 혹은 제대로 환자를 배운 대로 그다음에 기대되는 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런 도덕적 고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서 대처 방법으로 이 미국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헬시 너스, 헬시 네이션 이래가지고 간호사들 조건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하는 홈페이지에서 나온 건데요. 도덕적인 용기, 그 다음에 탄력성, 레질리언스를 얘기를 해요. 후과가 어떻든 결과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고뇌에 대해서 자기의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상화되고 이렇게 계속 그런 상황에 노출되다 보면 일종의 이 어르신도 제가 보는 트라우마에 계속 노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죠? 무감각해지거나 이런 방법 그렇지 않고 그게 맞서서 목소리를 내고 뭔가를 행동하고 전략을 바꿔내도록 행동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아주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이루는 데는 이런 의료행위, 그 다음에 이 동료 간호사, 그 다음에 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주어지는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에 조직 문화나 조직 행정, 불합리한 거, 그 다음에 가족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주어진 상황이어서 간호사가 개인적으로 이거에서 용기를 내고 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간호사들은 그걸 해야 된다고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옹호자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인지적 영역에서 이제 내적 제약,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 내 확신이 없어서 또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 또 외적인 제약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거 의료진 내 비협조, 동료의 비협조, 조직의 지지 부족 이런 것들이 이런 요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정적 행동 반응이라고 하는 거가 회피하고 그다음에 이직을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게 도덕적 고뇌의 속성이더라. 그런 점에서 특히 간호사들이 이런 외적 제약 혹은 내적 제약, 요 제약 조건에서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간호사한테 발언권이 있는가, 실제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있는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의료적인 처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노티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 처치를 벗어난 이런 환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선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거나 어느 시점에서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논의하고 이러는 구조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간호사들이 이런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대개 간호사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가족 정보나 이런 얘기들을 이래저래 많이 알고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판단할 때 이 지금 뭔가 이야기하고 의사결정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의사들이 판단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간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트리거링 기능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커서 문제가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사전에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가 또 하나의 간호사로서 지켜보면서 문제는 많이 느끼는데 이거를 어디서 상의하고 이야기할 구조가 아예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윤리적 문제나 윤리 이슈라기보다 그냥 간호 전문직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진료권 간호를 못하게 되는 거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실제 간호사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제가 실습 나가서 성찰일지를 제가 쓰게 하거든요. 그 성찰일지 대부분을 보면 배운 대로 안 하는 거 혹은 배운 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의료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많다기보다 오히려 이런 도덕적 고뇌 상황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이 간호사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간호 업무는 환자, 보호자, 그 다음에 의사 또 다른 직종들하고 굉장히 이 협력의 중심에 서 있는 직종이다 보니 어느 한쪽하고만이라도 이야기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이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상자의 옹호자라고 하는 그 환자 침상 곁에 있는 간호사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 견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토론될 수 있는 좀 개방적인 구조가 의료기관 내에서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환자실에서 맞는 죽음이 좀 인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연명의료를 안 하기로 하고서 조기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으면서 중환자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도 말도 환자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이지만 불가피하게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죽음을 좀 더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족들하고 뭔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저는 어렵지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대한 인종 얘기를 하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아까 여쭤봤더니 별로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말기 돌봄이라고 얘기를 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그 연명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기 진단을 받은 분들 보면 대부분 걸어다니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임종 직전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을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1년 중에 90%는 집에서 보내는데 집에서 보내는 그분들에 대한 돌봄 대책 그게 없는 거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집은 단순히 그냥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한테는 당신 생애 소원으로 겨우 어렵게 마련한 그 집은 당신 인생하고 맞바꾸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독립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거주 공간인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죽어가는 네가 선택하면 집에서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료적으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이런 처치, 고통을 도와주는 분 예를 들면 간암 말기 환자분들 보면 목수가 이렇게 차서 고통스러운데 병원에 계속 다니던 병원에서도 응급실을 몇 번 방문하면 대학병원 응급실 이런 거 하는데 아닙니다 하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호스피스 팀이 가보면 막 이렇게 산만한 배를 안고 끙끙거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호스피스 하셨던 의사 선생님 가서 복수 빼드리면 그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가 없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처치를 집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물론 호스피스가 제도화돼서 팀 어프로치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하더라도 집에서 계시는 분들 보통은 도와줄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WHO에서 나왔던 문서 하나를 봤더니 거기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관련해서 정책 권고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와서 좀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호스피스라는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 시설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1차 의료기관, 그 다음에 가정간호 서비스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내용과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에서 지나는 80%의 환자분들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집에서 계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호스피스 필수 약제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약제를 지역 기반으로 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는 3단계에서도 제안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돌봄 제공자들이 일을 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 센터를 건립하는 거가 자원 수준의 3단계 정도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을 봤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처치를 지나서 당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방문팀을 따라다녔을 때가 2015년이어서 저희 나라에서 호스피스 제도화 논의가 될 때였고 아직 되기 전이었거든요. 수도회에서 하는 호스피스여서 따라가 봤었는데 실제로 첫 번째로 가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원복하는 분 다 같이 가서 환자분 가족하고 상담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가족이나 환자분한테 이제 우리의 치료 목적이 방문하는 돌봄의 목적이 완치가 아니라 돌봄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 처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은 다시 가지 않더라도 매주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가지고 집에서 보내는 게 가능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보내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보면서 가정에서 돌아가신 분들한테를 보면서 힐타임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좀 실감이 됐었는데요. 기간이 길건 아니건 간에 한 40일 정도를 가정 호스피스 받으면서 집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41일이었는데요. 처음 말기 진단을 받자마자 연명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진단을 받자마자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거는 당신이 인생 살면서 부인을 고생시키는 게 가장 미안하다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벌써 저희가 방문했을 때 부인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셔서 사진이 거실에 걸려있고 이랬었어요. 부인이 악필이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글씨 쓰는 걸 부끄러워한다고 어디 가서 평생 창피당하지 말라고 경조사 봉투,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신 어디 글씨 쓸 일이 그런 경조사 봉투를 수십 장을 준비를 해놓으셨고 당신 돌아가시고 단둘이 사시다가 자녀분들은 다 출가해서 이제 따로 사시니까 부인이 혼자 우울하게 지내시는 게 걱정이 돼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분이었는데 음식 솜씨가 좋으니 국수가게라도 하면서 세상에 나와 살라고 국수가게 할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전세 계약을 해줘서 실제로 돌아가시고 2달 후부터 부인이 가게를 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임종이 다가오는 어느 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이런 분인데 부인을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 바이올린 연주를 해보자 했더니 당신만의 사랑이 하는 곡을 연주를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호스피스 팀 같이 다니신 수녀님께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부인 핸드폰에 저장을 해드렸고 그랬는데 바이올린 연주한 날이 돌아가신 지 열흘 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장이 가까워지니까 부인은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어 하는데 부인께서 죽음을 본 적이 없어서 무섭다 얘기해서 호스피스 팀에서 그러면 임종을 같이 도와주마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분씩 작별 인사도 하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요원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요원이 대부분 부인께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인사하고 아드님한테는 이제 그런 요원을 하셨대요. 내가 살아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더라. 너는 지고 살아라. 뭐 이런 류의 이제 나름 지혜라고 생각되시는 걸 인계를 하고 가신 거죠. 그 부인을 제가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2년 후까지 이렇게 몇 번 면담을 더 했거든요. 그때 2년째 되던 해에 그 부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더 옅어지고 기억도 흐려질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의 기억은 점점 더 생생해지고 슬픔도 더 깊다, 더 그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애기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힌트를 얻어서 이분들이 보내는 마지막 40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삶을 이어감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형태로 이분들이 계속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다가 어머니를 2달 동안 췌장암 말기에 있는 어머니를 혼자서 요양보호사 4일 집에 오는 거 도움받아서 미혼 여성이 혼자 어머니를 케어하고 집에서 임종을 맞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머니하고 보낸 마지막 2개월을 어떻게 기억하나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 수녀님들 오시면 이분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웃으시던 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는 호스피스도 모르고 이랬는데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면 이렇게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나도 마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를 잃은 이분하고 내가 지옥을 봤어요 하던 또 그 따님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이 힐다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특히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방문하는 그 요양보호사 혹은 자원봉사자, 의사,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할 때부터 한 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거 매 순간 이 순간 의료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지금 임종 준비여서 지금은 장례 준비를 열심히 시킬 때다. 지금은 이 시점에 작별을 준비시킬 때다. 이런 판단들을 공유하고 있는 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엄마를 보낸 젊은 여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스피스 팀이 오고 나서는 모든 게 준비된 듯이 이걸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하면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나고 준비된 듯이 착착착 일어나더니 장례까지 일사천리로 끝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방문한다고 해서 대단한 의료처치가 필요하다기보다 그런 증상 조절을 적절하게 해주면서 나머지는 환자분이 지금 준비를 했는데 가족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거를 끌어올려주고 가족이 준비됐는데 환자분이 안 됐으면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환자분과 가족만 놔두면 사실 저희가 방문해서 보면 삶이 2개월,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애틋할 것 같지만 가보면 대부분 환자분하고 그 보호자들이 서로에게 화가 나서 막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뜻대로 안 해주고 또 이제 환자분은 당신 몸이 힘들고 이제 마지막을 아니까 뇌를 놓고 싶은데 또 부인은 계속 저거를 약을 먹으라고 하고 그거 안 한다고 또 화가 나 있고 이러면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럴 때 가서 이제 가족 이야기 들어주고 이쪽 이야기 들어주면서 이 이야기를 중지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호스피스 팀이 주로 하는 일이더라.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의료 문제로만 접근을 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죽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어떤 박종철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가정학과 의사 선생님인데 박사학위 논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죽음을 대하는 의료인의 태도에서 새로운 곳에 가면서 지금까지 죽음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을 목표로 하는 게 의료인이 접근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혼란과 갈등을 겪거나 거리두고 회피하거나 그래서 개입해서 연명의료라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좀 파괴하는 이런 폭력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제 죽음을 삶과 죽음을 다른 걸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하는 한 모습으로 보는 이거를 서사적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서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서 이런 환자의 이야기를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죽음에 있어서 의료인의 정체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시면서 의료인이 새롭게 지금 치료자라는 역할이 급성기에서 했던 거라고 하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안내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스피스에서
실제로 의사가 방문하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 호스피스를 받기로 하고 연명을 안 받기로 했던 분들이 연명을 받는 불행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때 가족들이 당황해서 지금 이게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못하니까 일단 구급차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에 가게 되면 기관삭관하고 기도삭관하게 되면 이제 유목없게 해야 되니까 요양병원이라도 가시죠. 이렇게 되면서 가장 원하지 않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안내사 아까 그 여성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걸 준비시켜줘서 일사천리로 죽음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만들어줬던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삶의 질의 파수꾼. 사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임종 과정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삶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시간이 빛나는 경우들도 있고 막 가족 간의 화해나 이런 게 일어나기도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목격자로서 이 죽음이 은폐돼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숨겨두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 사회 공동체에 그 가족들의 이야기나 죽음 이야기를 공동체에 공유하는 것 이런 게 의료진이 죽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이런 제안을 하신 걸 봤어요. 저는 이게 제가 그 호스피스에서 만났던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봤을 때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평생을 다니던 교회에 신도들, 친구들 못 오게 하고 가족들도 못 오게 하는데 전혀 낯선 호스피스 팀을 왜 그죠? 매주 집에 올 수 있게 했나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팀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나 방문을 허가했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언제나 있어주고 그 다음에 비판하지 않고 나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했던 거를 얘기하시는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길을 안내해줬다. 이 임종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을 미리 알려줬던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현실을 알게 해줌이었어요. 환자분들이 이런 호스피스 만나기 전에 통증 조절이 안 되고 혹은 복수 해결이 안 돼서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의료진이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해결을 해주면 그리고 진통제가 잘 듣기 시작하면 씻은 듯이 나온 것 같으면서 다른 마음이 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가서 항암제 한 번 더 맞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래서 헛된 희망을 매달려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을 수 있게 냉정하게 지금 그 상태가 아니어서 따지막 말고 죽음 준비하라고 다독여주고 현실을 인식하게 해줬던 거가 서운했지만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고마운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중철 선생님 견해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죽음 과정에서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의논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을 떠나기도 했고 또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제가 의료진 입장보다 당사자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혼자 살면서도 지역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독립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으려면 의료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지역의 돌봄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여서 의료진 내부가 아니라 다른 동료 시민들하고 같이 좀 대책을 세워나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약속된 시간은 지금